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에 유동성 지원 조건까지 받아내는,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갑자기 좀 일이 터지긴 했습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작년부터 크레딧 스위스가 안 좋다는 얘기 겨우 뭐 증자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좀 잠잠했었죠. 요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인터뷰 하나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지금 했는지 의구심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자, 오늘 3월 어스트 제목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시에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동성을 제공해준다. 사실상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기가 얼마나 커질지 잘 모르겠다. 크레딧 스위스와 실리콘밸리 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드릴 텐데 둘은 차이가 확연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크레딧 스위스죠. 자, 오늘도 어쨌든 아침 일찍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빠르게 또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얌생이님, 김소영님, 삭스필로님, 라멘트님, 발루님, 우정현님, 다니엘리님, 꽃기호영님, 형님, 정진호님, 천사루시퍼님, 써니님, 이쿤개구리님, 별님, 신영기님, 김소영님, 럭키림님, 이신의 막내님, 스테이슬리님, 구보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계속 이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계속 기다가 한 오후 3시 30분 정도 그 전으로 좀 3시 반 정도 사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마지막에 조금 다시 반등하면서 3시, 3시 반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좀 반등하면서 어쨌든 나스닥은 소폭이라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조세로 증시가 마감을 했어요. 위기는 이 사우디 국립은행 여기 회장이 인터뷰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거의 뭐 오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영산 때문이죠. 유동성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좀 전반적으로 다 삐걱삐걱거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정부가 명확하게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끊긴 했는데 발등에 불은 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번 은행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금이 가면 이게 복구가 잘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쇄 효과들 좀 있거든요. 근데 CS는 좀 워낙 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상황을 보시죠. 이건 얼스베스에 하나 올라온 건데 오늘 상황으로 은행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예금 구하고 뭐 그러는 건데 CS까지 이렇게 좀 번질지,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번질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갑자기 어느 날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돈의 시작은 알쿠다이리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여기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지금만 대충 지분이 10% 가까이 되거든요. 9.9%? 뭐 좀 더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규제 때문에 더 할 생각 없다. 10%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싫다. 이게 뭐 사우디 당국이든 스위스든 유럽 당국에서 뭐 추가 규제가 있겠죠. 지분이 더 많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 보고 의무, 대주주 적격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길 텐데 그게 싫다. 우리는 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쿠다이리 회장이 제가 보니까 블룸버그랑도 했고 로이터랑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쿠다이리 회장이 이 말이 이렇게 대형 파장을 몰고 올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바보는 아니죠. 그리고 두 군데랑 연속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사실상 뭐 크레딧 스위스 쪽과의 뭐 갈등이었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 사우디 국립은행 인터뷰 하나로 크레딧 스위스도 거의 뭐 날아가기 직전까지 간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완전 뭐 휘청휘청했죠.
의도가 뭔지는 좀 보긴 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한 거죠. 증자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그 오일머니가 좀 탄탄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다 좀 더 있었는데 오일머니 안 들어온다. 지금 요새 사실 크레딧 스위스에 누가 증자하겠습니까? 금융사 이런 데도 자기가 좀 요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증자 같은 거 못 들어가요. 경기가 좋을 땐 모를까. 예전 같았으면은 중국계들이 뭐 서방이랑 관계가 좋았을 때 이랬으면 중국계가 엄청 뭐 옳다쿠나해서 당장 들어가려고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패닉이 온 겁니다. 최대주주까지 나 돈 더 못 넣는다고 얘기하니까 패닉이 찾아온 거죠. 엄청나게 오늘 파장이 컸습니다.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너럴은 프랑스 은행이거든요. 거기도 10% 넘게 빠졌고 도이치뱅크는 독일 은행인데 거기도 10% 가까이 내렸어요. 미국 은행들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어제 조금 나아졌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 빠졌어요. 뭐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뭐 대형은행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CS는 이거는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실 때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작년 11월에 정한 40대 글로벌에서 중요한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은행들,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행들 글로벌적으로 40개가 있어요. 뭐 JP모건 체이스, 뭐 HSBC, 시티그룹, 뭐 BNP 파리바 다 들어보신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중국 은행들도 있어요.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도이치은행 쭉쭉 내려서 크레디 아그리콜, 모건 스탠리 있는데 UBS도 있고요. 웰스파고, 크레딧 스위스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그만큼 글로벌 거래가 많고요. 중요한 은행이에요. 스위스 국내 총생산이 한국의 한 절반 좀 더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대출할 데 없을 거 아닙니까? 다 해외에 대출하겠죠. 엄청난 중요한 은행이에요. 이 사실 요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은 같은 등급입니다. 같은 등급이면 추가로 이게 등급별로 자본을 더 쌓는 의무를 주거든요. 글로벌 시스템에 그 영향을 주는 은행들은 40개를 정해놓고 등급별로 자본을 더 쌓아 이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크레딧 스위스는 그 웰스파고, ING, 스탠다드 차타드, 뭐 UBS, 모건스탠리 이런 데 동급이에요. 그 정도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은행이겠죠. 모건스탠리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장난 아니겠죠. 그 정도로 의미가 큰 은행이에요. 그래서 지역은행인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파생상품 현황 엄청나죠. 뭐 이게 뭐 2021년이라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자산이 작년에 좀 많이 힘들면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상당하겠죠. 파생상품 뭐 서로 막 거래하면서 뭐 상대 쪽에서 받아주고 막 하잖아요. 해지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부실을 나면 상당히 엄청난 파장에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독성 지원하겠다고 바로 나섰겠습니까? 누리엘 르비니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CS는 리만 브라더스의 순간이라고 얘기한 게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건 이제 CS가 파산한다고 한 가정하에 파산하면 리만 브라더스랑 비슷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스위스 중앙은행 일단 나섰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그 무게감이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사이에 이제 BNP 파리바 이런 것도 했어요. 크레딧 스위스랑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크레딧 스위스랑 파생상품 거래했다가 그 상대방이 날아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만 보도됐는데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누가 은행 사이에서 CS랑 누가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거래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아니면 돈을 더 뭐 수수료를 더 많이 내라고 하든지 CS한테 아니면 CS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CS랑 여신 거래 잘 안 하려고 할 거고요. 은행들끼리도 서로 여신을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주로 이제 아시아와 뭐 아프리카, 남미 은행하고도 다 거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거래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는 다른 데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뭐 유동성을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은행들에 대한 여신을 빌려줬거나 기업들 빌려줬던 거를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CS만 회수하냐? 다른 은행들도 지금 한 방씩 맞았잖아요. BNP 파리바나 이런 데도 한 방씩 맞았잖아요. 얘네들도 조금씩 줄이려고 할 거예요. 상황이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더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터졌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휘청휘청하니까 미국 은행들이 다른 데 내줬던 거 여신을 다 회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계 은행들도 회수하고, 그러니까 그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한국 은행들은 이런 파급 효과 때문에 갑자기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외화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족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그 압박을 받게 된 거죠. 왜냐면 유럽계 은행들이 크레디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 니네한테 이제 못 주겠어. 우리도 힘들어. 이러니까 한국에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다 어려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에도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때 2008년대 그래서 하나은행은 외화 채권 부도 사태가 났었어요. 사실상 결제 못했었는데 그날 이제 긴급하게 한국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걸 해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CDS 프리미엄도 폭등했었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정부가 일단 나섰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이거 이제 오늘 중앙은행에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분명히 써 있죠. 요 한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보장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상 유동성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크레딧 스위스를 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위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융업 유명하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UBS 이렇게 대형 은행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날라가고 예금 보장 안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를 누가 믿겠습니까? 스위스는 또 이제 신뢰의 나라 그래서 시계도 만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앞에도 모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당한 내상을 입었어요. BNP 파리바 이런 데도 앞으로 상상품 거래 안 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다시 복구되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자기 크레딧 스위스 고객들은 또 떠납니다. 다른 데로. 여기는 거래가 좀 힘드니까. 그거 좀 믿기 어렵잖아요, 또. 그리고 다른 은행들에서도 금융사에서도 여신을 줄이고.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을 맡기려면 누가 예금을 맡기겠습니까? 금리를 엄청 줘야 맡기지 않겠어요? 예금 금리를 딴 데보다 몇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는 더 줘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주면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손실 내겠죠, 올해 또 손실 내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실 냈으니까 또 증자해야 돼요. 또 증자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약간 크레딧 스위스 정도가 되면 여기서 이 정도 문제가 터졌으면 나중에 수익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을 가게 돼요. 그 사이에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자구 노력을 하고 다른 은행 자기가 갖고 있는 익스포저를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다른 은행에 빌려줬던데 다른 그 외국계 기업에 빌려줬던데 그걸 다 줄여요. 그렇게 되면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손실 규모가 자본 적정성을 다시 또 위협하는 수준이 될 거다. 일단 그 스위스 은행이 막아줘도 유동성을 제공해줘도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앞으로 잘 보시면요. 앞으로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연말 실적 발표할 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건 참고로 미국 지역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일단 막아놨잖아요. 근데 또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할 거 아닙니까? 분기 보고서 보면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실제로 재금이 얼마 빠져나갔는지 이런 거 보면 또 그리고 채권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사람들이 한 번씩 울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아쉽지만 한번 이렇게 기스가 났기 때문에 요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요 CS 주변으로 나머지 유럽 은행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몸을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긴축, 은행 사이 스스로 긴축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국의 금융당국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프랑스 은행들 너 다른 데 돈 괜히 빌려주지 말고 빨리 그거 회수해. 너 자본 올려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일단
각국이 자기 나라가 먼저잖아요. 프랑스에 무슨 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 문제 생기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연쇄 효과가 생기고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다르다. 둘 다 어쨌든 정부의 사실상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래도 남는 그 상은 흉터라고 할까요? 크레딧 스위스가 훨씬 더 크다. 그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자도 쉽지 않다. 물론 어딘가를 나중에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긴 하나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럼 또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이면 계약을 막 맺기도 하거든요. 그냥 증자에 참여했는데 매년 얼마 수익을 고정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이면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까봐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 부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오늘 앞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반 미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 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제 CS까지 왔다는 건 좀 상황이 쉽진 않다. 여기서 잘 눌러서 잘 가더라도 CS 정도가 되면 계속 이제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작을 수도 있어도 미국도 이제 장난 아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올해 미국 성장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는 일단 미국 지역은행 정도만 주로 많이 봤는데 미국 지역은행들이 지금 지난번에 그 뱅크런이라 있는 거 있었으니까 대출해주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언제 또 예금이 달라고 막 사람들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기업들이 생산활동이 둔화될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야 또 자기들도 뭐 생산도 하고 사람도 고용하게 할 텐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더 둔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저널을 보면 연준도 한번 지금 지난번에 그 영업정지 한 두 군데 세 군데 맞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중견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경기 성장률 둔화를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에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침체 이제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레리 핑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는가 물음표니까 아직 확실은 못하겠지만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기는 좀 너무 이르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간 3.5에서 4%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수 있죠. 성장률이 1% 언더 아니면 성장률 마이너스에 인플레이션 3에서 4%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침체가 불가피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좀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하루 만에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오늘 나온 경제지표,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딴 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PPI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0.4%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소비가 좀 둔화하고 PPI는 예상을 뒤집고 감소했다. PPI가 CPI에 대하면 당연히 무게감 확실히 떨어집니다. 소매 판매도 전체적인 소비를 봐야 되니까 PC를 봐야 되죠. 하지만 약간의 금리 동결할 수 있는 룸은 조금 더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ME 페더치 같이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왼쪽이 동결, 오른쪽이 0.25거든요. 이게 계속 변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바뀌었어요. 0.25가 많았다가 똑같았다가 또 적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50.5 대 49.5입니다. 사실 이건 호각세예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결 반, 0.25 인상 반. 그래서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준비위원 총재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오니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면 수요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일단 중단하고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국채 문제에도 오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뭐 미친듯이 몰려들으니까 안전자산으로. 근데 이제 금리 인상파 오늘도 여전합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오늘도 크레딧 스위스 사건 이후 당연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미국은 안전하다. 미국은 안전하다. 예금 보장된다. 채권은 액면가로 연준이 빌려준다. 미국 은행 안전하다. 크레딧 스위스 당연히 문제지만 일단 미국 안전하다. 미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일단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문제 너무 강하고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안전 문제와 금리를 별도로 보자는 거예요. 접근 방식을. 모하메드 엘리의 주장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가격 안정을 하고 은행 안전 문제는 방금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예금 전액 보장 그다음에 뭐 연준이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거로 별도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섞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이도저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은행 안전 문제는 좀 별도로 가자. FMC에서 올린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은행 안전 문제는 그에 따른 별도 우리가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에리 서머스도 경계감의 수위는 높였습니다. CS가 전보다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만 글로벌 은행이라는 점에서 SB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한 며칠 전보다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걱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연준과 ECB는 인플레이션 억제 의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좀 진정이 되면 좀 더 괜찮고 좋았을 텐데 진정이 안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돌발배치가 생겨서 한 번 더 다시 또 팍 뛰었잖아요. 그래서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FOMC 전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결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계속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래 언론 보도나 이런 게 24시간 보통 하루 기준으로 나가잖아요. 하루 너무 길어요. 6시간, 12시간, 16시간 아니면 짧게 뭐 3, 4시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오전에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그 인터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 박살났잖아요. 시간 지나서 오후 좀 늦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렇게 나왔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다. 몇 시간 좀 더 지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도와준다는 걸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오늘 상황이 정말 그랬습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오후 잠깐 다르고 또 저녁 시간 다르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갑자기 또 더 확 좋아지면 또 상황 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지역은행이 계속 힘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매일의 상황 그것도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몇 시간이 지나면 약간 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매일 계속 앉아서 업데이트를 못하니까 계속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기사도 쪼개서 보셔야 되고요. 정말 근 시간에 나온 기사 아니면은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국 기사도 미국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시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전망 계속 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볼 때는 시간을 쪼개서 지금부터는 시간을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작용과 반작용. 이젠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처리하려고 하면 그게 잘 처리가 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고 잘 처리하기 너무 큰 문제면 결국 뭐 엄청나게 꽝 터지는 거고요. 하지만 정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스위스 정부가 손 놓고 있었으면 그냥 곧바로 한 며칠 내에 정말 그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위스 정부가 나서서 중간에 한번 끊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봐야 정확한 좀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조금 의미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다르게 글로벌 시스템에 문제를 주는 시스템 리스크 은행이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이 개입을 했지만 이미 그 영업 구조나 이런 게 망가졌고 그 여파 때문에 다른 유럽 은행들, 미국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긴축, 은행발 긴축이 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도나 글로벌 침체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예. 오늘은 제가 노현철 쿠키테블 매니징 파트너 연결에 있어서 오늘은 Q&A 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뭐 궁금하신 점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